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대장동 국감 첫 번째, 그리고 윤석열 쪽은 그 전두환 발언하고 고발 사주 의혹 추가적인 그 사실 드러난 것들, 이게 메인인데 이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도록 하고, 제가 참 고민을 해요. 이 한 편 에피소드에 무엇을 담을지 이것저것 다 담고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너무 방만해지는 것도 있고 뉴스 밑장만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고, 다음 에피소드는 이번 대선의 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부를 해 들어가는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에피소드를 녹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민주당 경선 끝이 났잖아요. 민주당 구도에 대해서 좀 짚어야겠다. 민주당의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한데 이걸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낙연은 강성 친문이고 이재명은 비문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구도, 이게 뭐 제도권 언론에서도 정설처럼 통용이 되고 있고 네티즌들도 함부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3차 경선 얘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역선택설이에요. 김어준이 꺼내려고 했던, 꺼내다 말았죠. 꺼내다 만 것도 재밌는데 이낙연 후보가 경선 수용 선언을 하면서 꺼내다 말았습니다. 경선 수용하기 직전에 김어준 씨가 자기 라디오 프로에서 이낙연, 이재명이랑 막걸리 한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들은 거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낙연 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바로 그 전날만 해도 역선택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역선택설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그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한 10만 명 모였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3차 경선인단에 들어가자라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역선택은 뭡니까? 우리한테 좋은 구도를 만드는 것. 달리 말해서 상대방의 선수를 우리가 고르는 것. 이게 역선택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더 만만한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더 만만합니까? 이낙연이 더 만만합니까? 이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상대결 조사만 봐도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본선 경쟁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조사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선 경쟁력 차원에서 가상대결 조사로 검증을 해보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네 사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장동 의혹도 하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는,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글쎄요,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을 역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낙연 역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고유 지지율이 이낙연 쪽이 좀 더 낮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낙연 지지층 중에서는 이낙연 못 나오면 윤석열을 차라리 찍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이재명 띄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러면 10만 명이 모여서 역선택을 한들 2만 명은, 그 10만 명 중에서 5만 명은 이재명, 5만 명은 이낙연, 이렇게 역선택하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역선택이 어느 쪽을 찍어야 역선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어준은 그냥 이낙연 목줄 쥐고 흔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방증하느냐, 아니 그냥 보여주느냐. 이낙연 을, 김어준 갑입니다. 자, 그럼 친문이 민주당 주류인데 친문은 이낙연이고 비문은 이재명인데 어떻게 이낙연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을인 것이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 이긴 거는 친문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아니에요. 친문 중에 어디가 더 다수파입니까? 자, 김어준이 이낙연 지지자입니까?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뭐 감이 안 오면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누가 봐도 이재명 아니에요? 김어준이 이재명 띄웠습니다.
이재명이 기초단체장으로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기가 어떤 것을 잘 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어준 씨가 띄워졌잖아요. 파파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띄워졌고, 그리고 김어준과 가깝다고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이상기류가 나오고,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멀어진 사람들, 김용민 씨, 이동형 씨 이런 사람들은 진작부터 이재명 지지자였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친문, 이 사람들 친문 아닌가요, 그러면? 김용민, 이동형 이 사람들이 비문입니까? 자, 친문의 주요 스피커들은 진작부터 이재명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쪽 민 사람들 보세요. 문꿀 오소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요 논객들 몇 명 있죠? 이 사람들 이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안다는 사람 나올 때까지 물어보세요. 몇 사람한테 물어봐야 나오나.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김어준 이름을 안다고 답하는 사람이 나올 그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문의 정체가 뭐냐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지난 역사 속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하고는 많이 달라요. 김대중 세력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김대중 세력의 직계는 없어요. 설훈, 김한정, 동교동 비서 출신들, 그 사람들은 다 와해돼가지고 진작에 그냥 친문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청원도 김영삼 계지 박근혜 계가 아니라, 하지만 그 사람의 행보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노무현계의 의미가 없죠. 노무현계도 문재인 쪽도 있고 안희정 쪽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김병준 씨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게 쫙 이어져 가지고 그대로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죠. 분화되고 또 섞여들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을 보는 것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능력으로 현재 민주당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점을 일단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9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해입니다. 자, 그때 2009년 5월 바로 그날 이후에 정치 지형을 보자고요. 민주당이 한나라당한테 많이 뒤지다가 팽팽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와 함께. 그렇다면 그때 민주당의 유력 주자는 누구였느냐? 없어요. 민주당 바깥에 유시민 씨가 당시 기준 범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로 잠깐 뜹니다. 하지만 유시민 씨의 지지율도 썩 높지 않았어요. 박근혜가 한 30 몇 % 나오면 유시민은 10 몇 % 나와요. 유시민이 절대적인 노무현 가문의 상속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상징성이 워낙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계승자로 비춰졌던 건데, 이 유시민 효과도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때 끝이 납니다. 유시민 씨는 국민참여당이라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는데, 국민참여당이 무리를 해서 당시 김해에서 있었던 재보선에 자당 후보를 내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경수라고 하는 노무현의 비서 출신인 김경수, 당시에 전도 유망했던 정치인 김경수는 불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봉수를 냈습니다. 국민참여당에서 이봉수 후보를 냈는데 한나라당의 경남도지사 출신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또 하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은 낮지만 내 지지율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잘 나가다가, 그리고 우리가 후보 낸다, 민주당 후보 내봤자 우리도 내면은 민주당도 깨진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단일 후보 자리를 따냅니다. 이게 유시민의 패턴이에요. 독자 노선, 1단계 독자 노선, 2단계 협박, 3단계 단일 후보 따기. 유시민 씨 본인도 개혁당 대표할 때 2003년 4월이었죠. 재보선에서 그런 식으로 고향 덕양갑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수법이 계속 먹히겠냐고. 국민참여당이 민주당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노선을 걷는 당도 아니고요. 민주당은 친노 비노가 섞여 있다면
국민참여당은 순수 친노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열린민주당 같은 당인데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나머지 대다수 대중들은 둘이 분리된 당으로 별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시민의 한계도 결국에 범민주당이면서 민주당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자리를 따냈는데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유시민 본인 이후에 자기가 독자 노선으로 만든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도 심지어 못 만들었죠. 2012년 통진당 때. 이게 유시민의 정치적인 결과예요. 어쨌든. 그런 유시민을 친노가 계속 밀어줄 거냐? 아닌 거죠. 자, 2011년 4월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2011년 4월에 당시 민주당은 친노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당 대표는 손학규였어요. 만덕산에 올라가기 훨씬 전입니다. 네, 손학규였는데 손학규 전에는 2010년 지방선거는 정세균이 지휘합니다. 정세균은 범친노로 불려지죠. 하지만 비노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이미지, 실제로 좀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어쨌든 손학규, 정동영 이 리더들의 기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친노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민주당을 지지를 했고요. 국민들은 노무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꼭 친노를 밀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그냥 쏠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야 민주당으로는 안 돼. 확실한 순도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진 게 국민참여당이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작은 틀 안에 있는 유시민 참여당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2011년 4월에 솟구치게 되고 그런데 손학규는 민주당 대표로서 성남 분당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한나라당의 대통령을 뺀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중진급인 거물, 강재섭을 격파합니다. 분당은 그때의 한나라당 우위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 강재섭이 민주당 손학규한테 패배하는 겁니다. 이때가 민주당 손학규의 승리, 이때가 손학규의 정치적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의 첫 에피소드가 언제 업로드 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손학규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날짜 확인해 보세요. 내 날짜 이거 찾아보기도 귀찮다. 내가 이거 한번 메모 형식으로 글로 쓴 적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나는 꼼수다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선두자죠. 저는 방송으로 놓고 보면 정치 이런 걸 떠나서 방송으로 놓고 보면 매체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그램인 건 확실하다. 뭐 그거는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히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낙곰수가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상승하게 된 계기는 언제냐? 그때는 좀 매니아들이 듣는 프로, 아는 사람들이 야 하면서 듣는 프로, 야 너 이런 거 알아 하면서 듣는 프로였어요. 근데 범대중적인 프로가 된 것은 그해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의 승리로 끝났는데 낙곰수가 1등 공신이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등판설에 나오다가 접었고 박원순을 지지를 했죠.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안철수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나가면 50% 지지율이 나왔죠.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박원순한테 자기 표를 옮겨다 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 빠질 수는 없으니까 단일화 형식을 취한 거고 민주당도 박영선을 경선으로 선출을 한 다음에 단일화를 했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이 시장 돼도 좋다. 박원순이 이기면 우리 승리.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손학규 대표 체제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박원순의 당선 이 공헌도는 1위가 압도적으로 안철수고 이때 안철수는 지원 유세도 안 다녔습니다. 좀 박원순이 내려앉는다 싶으니까 캠프에 방문한 게 전부였어요. 이거는 저는 안철수가 그때는 괜찮았다고 봐요. 안철수가 만약에 지원 유세 다녔으면 이 선거판은 안철수판이 됩니다. 이건 후보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로서도
박원순을 너무 대놓고 밀어가지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도 피하고 싶었겠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긴 했는데 어쨌든 박원순 당선의 1등 공신은 안철수였고 2등 공신은 손학규와 박영선이었습니다. 낙곰수가 한 역할은 뭐냐? 낙곰수가 박원순에게 표를 몰아준 게 아니라 박원순 당선 과정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낙곰수가 영업을 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공헌을 안 한 건 아니죠. 거기에 흥행적 요소, 연예적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낙곰수가 채운 건 맞습니다만 낙곰수는 민주당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파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부터 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시기로 이미 커지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달려든 사람이 낙곰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 또 정치 무관심층이 추가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편입이 되는 효과는 있었고 이것은 상당 부분 낙곰수의 공헌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낙곰수는 이런 범야권 대오를 꾸리는 센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낙곰수 하면은 이제 뭐 온갖 범야권 정치인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유시민,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야권을 다 우리가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그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분권을 통해서 분배를 통해서 연대를 이뤄내기보다는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아주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낙곰수가 누구한테 쏠아줬습니까? 문재인이죠. 안철수는 들러리였습니다. 문재인 하나만 띄우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둘을 띄운 거예요. 낙곰수가 안철수도 띄운 건 사실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박경철 이런 사람이 낙곰수 방문해가지고 같이 녹음해가지고 방송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낙곰수는 안철수를 별로 띄우고 싶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선판은 50%를 먹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만으로 50%가 되냐고. 그러면 밖에서 추가로 벌어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전근대적일 때 장남 차남이 있으면 장남은 집에서 집안 돌보고 차남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뭐 이런 구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죠. 장남 문재인, 차남 안철수 이렇게 판을 낙곰수가 몰아간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간에 아무런 인적 연관도 없을 때 둘은 닮았어요. 사심이 없어요. 양보할 거예요. 단일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피워대고 분위기를 몰아갔던 게 낙곰수죠. 문재인은 낙곰수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의 공백으로 치고 들어온 것이 문재인이었고 이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존재가 컸습니다. 한 명이 빛과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이해찬, 다른 한 명이 김어준인 것이죠. 이해찬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정치사의 낙곰수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해찬은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이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찬이 문재인까지 띄우게 되는 것이죠. 김대중 노무현은 아주 크게 보면 당연히 민주당 정부를 꾸렸던 리더 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노무현은 김영삼 쪽 스카우트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김대중 후보하고는 몇 년간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이 다른 지도자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이어서 집권시킨 게 민주당이고 이 기획의 중심에 이회찬이 있었고 이회찬은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해찬은 조선시대 때 보면 한 재상이 몇 대 임금을 섬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또 통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해찬이에요.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이해찬은 민주당의 본류입니다.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총리가 되면서 일본 방류,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방류라고 하는 아베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 외신 보도로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 자민당 본류에 해당합니다. 한국 민주당에도 본류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해찬이죠. 참 본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굽이굽이 넘어야 될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이해찬이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자기가 재야 인사란답시고
무슨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단일화를 중재하겠다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민주당에 있는 것보다는 단일화 중재를 한답시고 밖에 있는 게 본류를 형성하기 더 쉽다. 본류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이해찬이 유시민보다 문재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노무현 재단 이사 이런 직책을 거치면서 문재인이 친노의 희망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왜 띄웠을까? 낙검수에서. 안철수가 뜨면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두관 같은 비노 계열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문재인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인 게, 한나라당 쪽에서도 박근혜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지지층이 안철수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는 결국에 박근혜 문재인한테 좋은 일을 해준 셈이 됐어요. 물론 본인이 더 잘했으면 박근혜 문재인 모두를 패배시키는 길로 갔겠지만, 안철수가 응집력 없이 흩어져 있던 이쪽 저쪽 지지층을 흡수함으로써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의 입지가 강화되고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의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그런 오묘한 이치가 정치에 있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알고 싶으면 정치판을 읽어야 됩니다. 개별 플레이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판을 읽어야 돼요. 누구하고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한쪽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저쪽에서 죽지. 이게 아닙니다. 양쪽 다 윈윈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는 거죠. 낙검수는 결국에 안철수라는 그 패를 이용해서 문재인 쪽으로 또 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낙검수는 사실 한나라당 정권 때는 특히 이명박 같이 이미지도 애초부터 안 좋았던 대통령이라면 대중은 반사작용으로 민주당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을 친노가 잡든 비노가 잡든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낙검수가 여기에 빨대를 꽂고 문재인 쪽으로 물기를 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 문재인 지지층에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런 얘기 꽤 흘렸습니다. 저는 뭐 사석에서도 봤고요. 문재인 지지자가 그러는 거. 인터넷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친박층에서 흘린 거예요. 친박 쪽에서 친이 계열이 혹시 박근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띄우는 거 아니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도 꼼수단가? 하여튼 네, 팟캐스트에 두 꼼수가 있었던 건데 친박 쪽에서 먼저 MB 아바타설을 꺼냈습니다. 근데 요거를 친문 쪽이 덥석 문 거죠. 낙곰수가 이걸 유포하진 않았습니다. 낙곰수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하는 기간 동안 침묵했어요. 낙곰수가 2012년 11월쯤에 팟캐스트 업로드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11월인가 그쯤에 한동안 안 됐어요.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손을 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자기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나쁘게 보자면 간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곰수의 지령 뭐 이런 거와는 별개로 강성 친문 지지층은 이미 안철수는 안 된다, MB 아바타 이 얘기를 꺼내고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된 다음에도 공격을 많이 했죠.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가 사실 처음에 유세 안 나온다고 욕을 먹었는데 처음에 유세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후보는 문재인인데 안철수가 첫 유세부터 나가버리면 안철수판이 된다고 아까 서울시장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저는 그때 노사모였으니까 기억하는데 정몽준이 초반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다들 얘기했어요. 노사모끼리는. 그리고 딱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정몽준이 나올 차례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노사모와는 달리 문빠들은 안철수 왜 빨리 안 나와 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몽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옆에 자꾸 붙어 다니려고 했거든요. 같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근데 이런 경우는 따로 유세를 다니다가 중간중간에 결합해 주는 게 최선입니다. 따로 다녀줘야 돼요.
안철수는 따로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 지지층에서 안철수 왜 따로 다니냐고. 그러니까 낙검수도 선거 기간 내내 이번 선거는 안철수가 좌우한다.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낙검수가. 안철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죠. 문재인이 당선되려면 안철수 표가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선 당일에 안철수 씨가 출국을 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사인이라고 느꼈냐면, 문재인 당선되나? 예. 그러니까 당선자의 시간이잖아요. 선거라는 게 끝이 나면. 근데 안철수가 국내에 있으면 안철수 때문에 당선됐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안철수의 시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당선자한테도 좋지 않은 거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아요. 집중 견제를 앞으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니까. 근데 안철수가 투표 결과 나오기 전에 출국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하려면. 왜냐하면 하고 나서 하면 해석이 너무 구구하거든. 졌는데 출국했다? 그러면은 에이 졌네 하면서 튀었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겼는데 출국했다? 요거는 그림이 좋습니다만 이길지 아닐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승부가 결정나기 전에 가버리는 거죠. 선거운동은 어차피 투표 시간에는 선거운동 없으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자리를 비워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기도 했거니와 이걸 가지고 근데 막판에 엿먹이려고, 나 문재인 지지 안 해요라고 표시하고 엿먹이려고 안철수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낙곰수하고 구분되는 문재인 지지층의 행패였는데, 여기서 시종일관 드러난 것은 민주당 표는 우리 쪽으로 모여야 되고 안철수나 손학규나 뭐 이런 쪽은 들러리 노릇이나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2년 동안에도 가능하지 않았던 친노 출신 세력의 민주당 장악이 낙곰수와 이해찬과 문재인을 축으로 해서 비로소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일색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은 상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대선 패배 이후에도 한동안 안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안철수가 나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고, 안철수가 독자 신당을 만들 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정당이지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민주당을 압도하는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그냥 가면은 야권 분열로 박근혜 정권 심판을 무위로 그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기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 때 덜커덕 통합을 해버립니다. 근데 통합을 하는 순간부터 안철수는 을이 돼버려요. 밖에 있을 때 그나마 자기 지분 가지고 쇼부를 칠 수 있었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안철수, 김한길은 사퇴를 하죠. 그러고 뭐 비대위 서거 저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 2015년 초에 문재인 후보가 등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보통의 이제 예전의 정치 문법으로는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여러 계파에서 돌아가면서 대표도 하고 또 좀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지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러다가 문재인 또 대선 후보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래도 나온 이유는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될지라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이 당은 확실하게 당권을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의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박지원하고 둘이서 대표 경선을 붙게 되는데 박지원이 아주 작은 차이로 집니다. 당원 비중만 조금 더 올렸었어도 박지원이 이기는 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연히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게, 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잡고 난 다음에 당의 분열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천정배 먼저 탈당하고 재보궐선거 나가서 광주에서 당선이 되죠. 그리고 박주선 탈당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균열이 깊어지다가 결국에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는 시즌에 안철수가 나서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척을 졌던 뭐 주승용이라든지 이런 호남 의원들까지 탈당에 합세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창당되는 거죠. 이것은 더더욱이나 민주당을 일색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때에 당원으로 입당한 친문 당원들이 민주당에 패권을 주게 되는 그런 결정적
변화를 맞이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2011년경에 민주당에 모이는 지지 열기를 다시 끌어모아서 친문 쪽으로 가져갔던 것이 민주당을 완벽한 친문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2016년만 해도 비문 있지 않았냐, 완벽하지 않지 않았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친문 쪽 기획은 권력 장악에는 굉장히 탁월한 기획이에요. 추미애 출마합니다. 2016년 당대표 선거 때. 추미애는 독고다이에요. 이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추미애 하면은 영남 출신이기도 하지만 호남 쪽에도 좀 인상이 있죠. 그리고 호남은 국민의당을 꺾기 위해서라도 더 챙겨야 되는 그런 기반이었습니다. 그때 호남에서는 완전 민주당이 2016년에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내세우고 또 한편으로 범친문 일부는 김상곤을 내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비문 쪽에서 이종걸 출마를 했는데 김상곤이 좀 흔들리고 좌구우면 우왕좌왕 하다가 3등으로 쳐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종걸이 2등으로 올라오는데 결국 1등은 추미애로 귀결이 되는 그런 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대선, 탄핵 거쳐서 대선으로 갈 때에 바깥에 국민의당이 있잖아요. 이종걸 같은 사람 국민의당 결국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다? 남은 자의 선택은 친문이 되는 겁니다. 2017년 4월이 고비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확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자구도인데도 문재인하고 거의 타이인 이 상황에서 이때 이제 박영선, 이종걸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 거죠. 우리가 탈당해서 국민의당 가버리면 친문 너희 엿먹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에 김민석,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불이 나게 돌아간 이은재, 사퇴하세요! 이런 사람들. 요거에 딱 걸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현주다. 이현주는 국민의당 갔고, 박영선, 이종걸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최선을 다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박영선, 이종걸이 밖에 나가려고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셔터는 닫힌 거고, 셔터가 닫힌 그 이후로 민주당은 더더욱 친문 일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재인 본인이 잘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닙니다. 이해찬, 김어준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본류인 것이죠. 이 본류와 특정 계가 합쳐져야 민주당의 당권을 잡고 대선을 잡는 구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본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안희정으로 갈지, 이재명으로 갈지, 김경수로 갈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계보가 형성이 되는데 친문 중에서도 친문, 그러니까 사실 친문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은 마스코트인 거예요. 박근혜가 그랬듯이. 문재인이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떴죠. 어느 정도. 또 시간 끌다가 뜬 거고, 그것도 이해찬 낙곰수의 조력으로 뜬 겁니다. 본인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뭘 보여줬나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상대로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물리치기를 했습니까? 손학규처럼 승부를 걸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나마 2016년 총선 앞두고 당 분당되니까 대표 사퇴하고 김종인을 부른 건데 그것도 본인 정치공학에나 유리했던 거죠. 김종인이 다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거고, 문재인은 어차피 자기가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정당인데 대표에서 사퇴 못 하겠어요? 그리고 총선 결과 김종인의 승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선전 포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호남 빼고는 많이 이긴 거, 이거는 문재인의 공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또 문재인이 불러서 데려온 사람이니까.
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이 절대적인 리더처럼 되긴 했는데 문재인의 독자적인 역량 이게 얼마나 발휘됐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기나 했겠어요, 얼마나.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친문 직계가 당의 주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친문 직계라고 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쪽이 세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렇게 비토를 하고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일찍부터 이해찬 쪽에, 다시 말해 본류 쪽에 된 것이고, 그러면 이 본류가 어디로 쏠리느냐가 승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낙연은 무엇이냐? 이낙연은 안희정이 있었다면 이낙연이 뜰 수 있었을까요? 이낙연 지지층 중에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안희정 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희정 몰락했죠. 그리고 딱히 그렇다고 그 자리에 김부겸이 뜬 것도 아니고 박원순이 뜬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기 한창 좋을 때, 초창기에 지지율 7, 80% 나올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이낙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낙연 하면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단점, 이미지에서의 결점 이런 것들하고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민주당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정책이라든지 이념 이걸 떠나서 불안하다, 까분다, 말로 설친다 이런 게 부정적 이미지였잖아요. 하지만 이낙연은 달변가인 동시에 그렇게 들떠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안민석이나 정봉주 같은 그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 더욱더 뜬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은데 이재명 등의 차기 주자들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이낙연이 뜬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총리가 된 이유는 뭐냐? 국민의당 때문이에요. 호남 지역을 어떻게든 잡아둬야 될 필요성을 민주당은 크게 느꼈고 안철수가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 시겁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권을 잡게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표를 더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는 호남표를 확실하게 잡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때 2017년에 충청 총리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홍석현 총리론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낭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문재인 후보가 홍석현 씨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입각해달라라고 했고 홍석현 씨가 자기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제 와서 입각을 하면 뭐 하겠냐. 외교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어디 미국이나 북한 이런 데다 특사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현 씨가. 결과적으로 대미 특사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근데 홍석현 입각이라고 했을 때 뭐 장관 시키려고 했겠어요? 총리죠, 총리.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에서 안철수는 김종인 땡겨가고 문재인은 홍석현 땡겨간 거죠. 그 홍석현이 잠깐 안보 특보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러나 결국 호남 총리가 된 것은 호남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 밖에서 국민의당이 농성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호남은 좀 더 가볍게 보였을 수 있죠. 어차피 집도끼인데. 그러면 이낙연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바깥에 호남 기반을 갖고 따로 존재하면서 민주당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낙연이 총리가 된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충청권 총리나 혹은 TK 총리 혹은 보수 진영 출신 사람 이렇게 총리를 임명했을 가능성이 꽤 다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주자가 뜬 것은 주변 주자들의 몰락으로 인한 반사이득 그리고 당시의 정치 구도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에 강성 친문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의 강성 친문은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서 문구로 오소리 대 똥파리의 대결. 이게 똑같은 사람을 칭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찐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문구로 오소리들 뭐 똥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도는 뭐냐면 이게 양쪽이 다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문구로 소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이비다. 근데 잘 봐라. 지난 대선 때 2017년에 김어준, 김용민은 말이 친문이지 이 자들은 이재명 밀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또 뭘 잘못 본 거죠. 김용민, 김어준이 2017년에
이재명을 민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대통령 되라고 민 건 아닙니다. 뭐죠 이게? 이해찬이 조선시대의 한 재상이 여러 임금을 섬기고 통치했듯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엔 문재인, 다음은 이재명 이런 순서를 짜뒀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 이재명이 아니고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김어준 씨는 본류, 이해찬과 같은 그런 류에 가깝고 김용민 씨는 친명 직계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때 이미 차이가 났던 거고 김용민 씨가 SNS에 2016년경에 올렸던 땡땡땡은 개혁을 잘 못할 것이고 다른 땡땡땡은 잘할 것이다. 이게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꼬투리를 잡히는 거죠. 문구로소리들한테. 문구로소리들은 김어준, 김용민 이런 뭐 이동형 이런 사람들은 사입이다. 친문 아니다. 저기는 찌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친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문구로소리 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에 권갑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에 비해서 인지도나 영향력이 훨씬 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승부를 걸기로 했다? 우리는 직통이다. 우리는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전해철 이런 쪽하고 직통이다. 쟤네들은 사이비다. 우리는 호위무사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구로소리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친문이자 친이재명 이쪽이 민주당 주류 그룹인 겁니다. 예,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비문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구도를 짜놓은 사람들이 이미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그들이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그리고 대표 경선 여기서 다 승리합니다.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이 아예 대놓고 나오죠. 그리고 문구로소리 쪽에서는 김진표를 밉니다. 김진표 3등 했어요. 송영길한테도 밀려서. 그거예요. 그때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의 구도는. 민주당의 주류는 이해찬, 김어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그럼 뭐냐? 혹시 문재인이 비주류인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본류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그다음 다음에 본류가 선택하는 쪽이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재명으로 굳혀놓았느냐? 그건 모를 일이에요. 사람 속마음이니까. 근데 이 본류는 빨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 지지 세력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울어지면서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대선 후보 되기 직전에 기울어져 가지고 한 달 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계속 시간을 버는 거예요. 김대중 세력은 이인재를 원할까 노무현을 원할까 혹은 한화갑을 원할까 계속 운을 띄우고 시간을 벌다가 결정적일 때 극적일 때 결정을 하는 것이 본류의 습성입니다. 그래야 정권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은 유력한 카드였다. 처음부터. 왜 유력한가? 이재명에게는 비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쑥 꺼내기도 했었고 좀 거칠게 문재인 후보를 들이받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은 비문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수사받고 재판받는 모습이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문재인 대통령 작품은 아닐지라도 친문 직계 민주당 주류가 이재명을 탄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경기지사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경기도는 중심이 아닙니다. 변방이에요. 서울하고 경기가 갈라지는 그 지점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마치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처럼 여권 내 비주류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비주류였겠어요? 이미 주요 스피커들이 다 이재명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비주류로 비춰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여기서 이용을 당한 겁니다. 주류 이미지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솔직히 이낙연이 어떻게 민주당 주류입니까? 이낙연이 원래 친노 친문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 총리였다는 그것은 너무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 총리였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뜰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이낙연은 과거에 열린우리당에 동참을 안 했다느니 손학규계였다느니 이런 거 다 소용없게 되고 이낙연이 민주당 주류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당 대표로 나서게 되면서 그건 더 굳어지게 되죠. 이재명은 사실은 민주당의 주요 세력들은 이미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덕분에 비주류 이미지를 획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낙연은 이재명을 극적으로 띄우는 카드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정치가 냉혹한 게 이낙연이 정권 주류 이미지도 뒤집어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은 국민의힘처럼 붉은 수박이다라는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이번에 두 가지의 안 좋은 이미지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반대로 이재명은 비주류이면서도 민주당의 철저한 성공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는 주자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좋은 거는 이재명이 갖고 가고 나쁜 거는 이낙연이 갖고 갔어요. 이낙연이 마지막 승부가 필요했던 건데 이낙연이 강성친문 어차피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문꿀 오소리들이 이재명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전해철, 김진표에 이어서 이번 경선에서 이낙연 확 민 건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낙연이 탈문 행보를 한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국민들을 챙긴다고 해서 이탈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낙연은 자기를 한때 지지했었던 중도 무당층에게 접근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꼬이느냐? 민주당 경선 효과가 좀 일어나면서 한때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가 그 직전에 조국 전 장관도 유죄가 나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낙연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외연 확장은 됐고 그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지지층부터 다시 챙겨야겠다. 부자 몸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겠다. 조국 사태 지금 극복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핵심 지지층 대깨문과 동화되는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러면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너는 거래라. 나는 저 밖에 외연 확장을 꾀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낙연 또 덩달아서 핵심 지지층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 꼬라지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홍준표가 지금 외연 확장 안 하고 다시 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는 게 홍준표, 윤석열 아닙니까? 결국에는 핵심 지지층만을 위해서 그것도 핵심 지지층이 제대로 올곧게 온 것도 아닌데 당을 타락시키는 길로 왔는데 그 지지층이 또 아부하는 길로 이낙연, 이재명이 둘 다 빠져들고 만 거예요.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난 겁니다. 이재명의 승리로. 이재명 말고 다른 카드가 없었어요. 민주당 본류 입장에서도. 조국도 친 이재명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냥 그를 지킴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보여주고 또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도 조국처럼 수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죠. 이재명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국 수호에 나섰던 것일 뿐이고 그런 문구로 소리들은 이낙연을 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직계로 조국이 또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조국 수호에 나섰던 거죠. 근데 이 쟁탈전, 조국 수호 집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수구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는 집회가 아니고 민주당 그들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몰려든 집회가 서초동 집회예요. 근데 그 무대에 누가 올랐습니까? 김남국 씨가 올랐죠. 김남국 씨는 친조국에서 친이재명으로 라인을 갈아탄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는 민주당 본류를 지향하는 동시에 친이재명이었어요. 그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남국이 이재명의 수행 비서가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김남국이 그 무대에 오른 것은 이재명계가 민주당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라기보다는 사실 접수도 아니지. 민주당 본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친이재명 직계로만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흐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 본류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 본류가 있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직계가 있는데 친문 직계가 절대적 다수가 전혀 아니다. 친문 직계와 민주당 본류가 합쳐져야 다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친문 직계 일부가 이낙연 쪽으로 승계가 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의 초이스가 이낙연이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민주당 본류하고 틀어진 이상 이낙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본류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었는데 김경수는 저는 차례가 안 왔다라고 계산했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다음에 김경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 설득력 있지. 민주당 본류 이해찬 김어준류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뭐다?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김경수 뭐 이런 그림 정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김경수 다음은 또 누굴까요? 박주민? 예, 그러니까 이미지가 같은 당이지만 좀 교차하도록 짜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미지 다르죠. 김대중 노무현 달랐어요. 노태우 김영삼 달랐어요.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전임자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이미지는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 그림을 짠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는 이재명과 라이벌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은 김경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재명, 김경수 말고 또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근데 유시민은 결국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자, 이 스펙트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김어준, 주진우와 김용민 이 사람들 간의 갈등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양정철도 껴있는 것이고 양정철의 존재는 뭐냐? 친문 직계인 동시에 민주당 본류고 그런 동시에 문재인 이후 권력까지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사실은 양정철이 어느 정도 길을 터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김어준, 주진우는 양정철 쪽이다 이렇게 이제 김용민 씨가 규정을 했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마 하니 김어준, 주진우가 윤석열이랑 같은 편일까 이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뭐냐면 주진우 기자는 따로 빼겠습니다. 김어준 씨는 민주당 본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용민 씨는 친명 직계에 가깝습니다. 감이 오시죠? 결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형 씨는 더 친명 직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그리면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되는데 지난 총선 때 보시죠. 2020년에 이동형은 열린민주당을 띄웁니다. 이동형은 자, 열린민주당은 강성 친문이니까 반 이재명일 것이다 라고 짓거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열린민주당을 띄운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이동형 씨입니다. 이동형 씨는 진작부터 친 이재명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친 이재명 외에 청와대에서 나온 최강욱,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친문 직계처럼 비춰지는 거죠. 친문 직계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최강욱이 김경수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결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랑 친 이재명 쪽의 어떤 계산 또 얽혀가지고 열린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김어준은 어떻게 됐다? 김어준은 더불어시민당을 밀어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열린민주당 소개도 안 해줍니다. 잘. 이해찬 막 출연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양정철하고 정봉주하고 막 양쪽에서 더불어시민당 대 열린민주당 싸움 났죠. 이 대결에서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중립이었습니다. 김용민 씨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한쪽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어준은 철저하게 더불어시민당이에요. 뭐냐? 이해찬 김어준의 시나리오는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저쪽은 너무 애들이 세다. 쟤들이 이미지가 민주당 중심 이미지가 되면 민주당은 본선에서 진다. 총선 대선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선을 확 끊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너네는 진짜 꼴수들의 그 분을 풀기 위한 운동이나 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맏형으로서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불화는 역할 분담이기도 한 겁니다.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그 민주당 당권 세력하고 별로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열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고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 우리 식구 아닙니다. 쟤들이 좀 그악스럽게 하는 건 쟤들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싸워가지고 생긴 결과인지 아니면 묘한 이심전심과 역할 분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재명이라는 카드는 친명 직계를 넘어서서 민주당 본류 상당수의 어떤 초이스를 받은 주류 카드가 돼버린 거고, 추미애가 바로 열린민주당 쪽에 살풀이를 위해서 등장한 카드였던 거죠. 예,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낙연은 거기서 밀려났다. 밀려날 일이 이미 예정돼 있었듯이 밀려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민주당의 구도가.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명 직계와 민주당 본류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한편으로 차기 권력이 또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직계 자리에 친명 직계가 들어가고 민주당 본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친명 직계와 민주당 본류는 당분간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로 가겠지만 각자가 그래도 우리 권력을 조금 더 커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갈등으로 가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 본류 쪽에서는 친명 직계의 대척점에 있는 당내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또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이재명, 김경수 이렇게 순서를 짜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김경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다음에 민주당 카드는 누가 될 것이냐? 저는 문재인하고 이재명 캐릭터 이미지 다르죠? 그러면 이재명하고 캐릭터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박주민이 바로 나올 거냐? 저는 친명 직계에서는 박주민을 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원래 공식에 비추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누굴까? 혹시 김부겸 총리가 단 꿈을 꾸고 있을까? 이재명 다음은 나다. 근데 김부겸은 이재명보다 나이도 많고 같은 대구 경북 고향이에요. 그러면 누굴까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냅니다. 이재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이번 대선에서 낙선을 하든 당선하든 떠나서 이재명 다음 민주당 카드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바램 적지 마. 이거 민주당 지지층들도 이 방송 어느 정도 듣고 계신데, 내가 띄우고 싶은 사람 말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권력의 공식, 아마도 이해찬, 김어준이 썼었을 그 공식, 정권 재창출의 공식에 따르면 문재인, 이재명 다음에 누굴 것이냐. 네, 저는 사실 민주당이란 정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봐요. 민주당이 다른 정당한테 밀려나서 제3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 봤을 때는. 근데 여러 가지로 상상의 갈래를 펼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상상이 허황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측이 틀리고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측이 얼마나 논리정연하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논리를 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의 판을 잃는 그 해안, 실력 이런 게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들으시면은 더 이상 친문, 비문 이 사이에서 이재명은 뭐야, 이낙연은 뭐야 이런 걸로 헷갈리실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막 뒤섞어가지고 음모론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권력의 이치,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민주당의 역사, 현재까지의 흐름, 여기에 비춰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맞추지 못하더라도 틀은 부정확하지 않다. 이거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가오는 새 멤버가 같이 하는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수라 발발타.